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선웅입니다. 오늘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핵심 SUV 모델이죠. 2세대 GLE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시승에 앞서서 이 GLE가 어떤 차량인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1997년도에 ML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프리미엄 SUV 장르를 처음으로 개척한 브랜드이기도 한데요. 그 이후에 이 ML 클래스가 2015년 GLE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장명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GLE라는 이름은 E클래스 세단에 해당한다는, SUV 중에서도 E클래스 세단에 해당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SUV 라인업은 이제 GLA, GLC, GLE, 그 다음에 가장 큰 모델인 GLS까지 다양한 종류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이라면 GLA와 GLC는 세단 기반인 A클래스와 C클래스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반면에 GLE는 조금 독자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단 모델인 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MRA 플랫폼을 채용을 해서 개발이 됐는데요. 이 GLE 같은 경우는 MHA 플랫폼을 사용을 해서 독자적으로 좀 개발이 된 차량이고요. 이 플랫폼 같은 경우에 메르세데스 벤츠의 대형 SUV 모델들에 사용되고 있고 또 경량화를 추구한 그러한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국내 출시된 이 GLE는 2세대 모델입니다. 기존의 1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다임러 클라이슬러 시대에 좀 유산이 반영된 그러한 차량,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ML 클래스의 빅 마이너 체인지 모델 정도로 조금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GLE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플랫폼이 적용이 되면서 전혀 다른 차량, 완전히 새로운 차량으로 좀 재탄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량의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은 차체 크기가 상당히 크죠. 상위 모델인 GLS와 좀 비교를 해볼 때요. GLS보다 이 전장은 조금 짧긴 하지만 폭이 GLS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2m가 넘는 수치이기 때문에요. 전폭도 상당히 크고 전고는 그에 비해서 한 7cm 정도가 GLS보다는 낮습니다. 전고가 낮고 폭이 넓은 이 비율 때문에 상당히 스포티한 이미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전면부 디자인인데요. 각각의 디자인 요소에서도 이런 스포티한 분위기를 좀 연출하고 있습니다. 일단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경우에 이 일직선의 루버 가운데 이제 거대한 메르세데스 벤츠의 엠블럼이 위치해 있는 이 루버 디자인도 그렇고요. 또 하단 범퍼에 있는 이 핀 디자인 등을 통해서 상당히 전면부에서도 스포티한 분위기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보닛 상단에는 이 서로 이제 수평 형태의 이 라인 두 개가 좀 위치를 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도 또한 스포티한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이런 디자인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차량의 측면부 디자인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좀 당당한 분위기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전 모델과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A필러입니다. A필러 같은 경우에 각도를 1세대 GLE보다 조금 더 각도를 세워서 1열 공간으로 이제 승차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좀 편하게 오를 수 있는 그러한 변화를 좀 추구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전 세대 모델, 이전 GLE, 1세대 GLE를 좀 시승을 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스태퍼가 있습니다. 스태퍼를 이제 밟고 차량에 이제 운전석 쪽에 탑승하는 경우에 A필러 상단 쪽에 이제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 A필러 각도를 좀 조절하면서 실내 공간도 더 넓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편의성이 좋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20인치 타이어를 지금 장착을 하고 있는데요. 휠 디자인 같은 경우도 AMG 디자인이 좀 적용된 휠입니다. 별 모양의 이렇게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상단에 보면 이렇게 루프렉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온로드뿐만 아니라 오프로드에서의 활용성도 중시하고 또 여가 생활, 레저 생활을 즐기기에도 편리한 옵션인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좀 독특한 점이 있는데요. 이제 주행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 이 계기판에 루프렉 사용 불가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스포츠 모드로 주행하는 경우에 아무래도 좀 고속 주행이 많은 경우가 있다 보니까 루프렉에 짐을 싣게 되면은 전고가 높아지고 또 무게중심이 높아져서 아무래도 좀 주행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경고 메시지가 나오는 것 같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오프로드 주행 모드로 이제 변경을 했을 때는 최고 속도가 110km로 제한된다는 그런 메시지도 화면상에 나오는 것을 시승을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라면 바로 이쪽에 이제 C필러 디자인일 텐데요. 이 C필러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두껍게 돼 있죠. 그리고 C필러 뒤쪽으로 이제 쿼터 글라스가 위치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요. 해외 시장에서는 이제 7인승 모델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 이 쿼터 글라스를 통해서 3개월에 있는 승객들도 채광이 상당히 좀 좋아질 수가 있겠는데요. 2인승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쿼터 글라스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쿼터 글라스가 있는 쪽이 좀 검은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의 전고를 좀 낮아 보이게 만드는 좀 착시 현상 이런 것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차량의 후면부 디자인 역시 전면부에서 보았던 상당히 와이드하고 스포티한 분위기를 이 후면 디자인에서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 가운데 크롬 바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커넥티드 디자인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다른 브랜드에서도 출시되는 차량들을 보면 이러한 디자인들 많이 적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차량을 적재할 때 이렇게 차량이 긁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리어 범퍼 상단에 이 크롬 플레이트가 부착되어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두 개의 배기구 디자인을 좀 볼 수가 있는데 모두 하단에 크롬 소재로 된 이 플레이트가 덧대어져 있어서 상당히 좀 화려한 분위기를 후면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리어 램프 같은 경우에는요, 그 크기가 상당히 좀 커졌죠. 지금 이 끝부분 같은 경우에 뒤쪽 휠하우스 상단 위까지 좀 길게 이렇게 뻗쳐서 나와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좀 더 차량을 크게 보이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들인 것 같습니다. 네, GLE 같은 경우에 이제 2세대 모델, 이번에 지금 출시된 모델이 바로 2세대 모델인데요. 2세대로 거듭나면서 이전 모델과는 전혀 다른 이 실내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부 디자인도 많이 바뀌긴 했지만 이 실내 디자인의 변화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데요. 일단은 화면 센터 가운데 이제 12.3인치의 디스플레이 창 두 개가 이렇게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좀 첨단의 이미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MBUX가 적용된 이 GLE의 계기판 같은 경우에 이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화면 구성을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원하는 취향에 맞게 화면 구성을 바꿀 수가 있는 건데요. 지금 보는 화면은 이제 기본 표시창입니다. 왼쪽에는 속도계, 오른쪽에는 RPM 게이지가 나오고 있는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메뉴를 한번 바꾸게 되면요. 자, 이렇게 다양한 메뉴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이 디자인 부분인데요. 하단에는 기본 표시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의 형태이고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선택하게 되면 화면 색상이 좀 바뀌면서 좀 더 스포티한 이미지를 좀 보여주고 있고, 또 다른 디자인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제일 하단에 있는 디센트라는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 이 화면 구성이 가장 좀 간략하게 표시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속도계와 오른쪽에는 시계가 표시되는 게 상당히 독특하네요. 오프로드와 관련된 정보들도 이 왼쪽에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차량의 기울기를 표시해주는 그러한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른쪽으로 메뉴를 넘겨보면요, 오른쪽 같은 경우도 다양한 정보들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표시가 되고 있고요. 이 효율성, 연비 효율성이라든지 내비게이션 화면, 그리고 G포스 정보, 그리고 가운데 메뉴 중에 이제 전체 화면으로 변경하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인데요. 전체 화면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이제 양쪽의 계기판, 원형의 RPM 게이지와 속도계 부분이 이제 가운데 화면과 연결이 돼서 좀 더 좌우가 연결되는 이제 확대된 크기 형태의 이 계기판 디자인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 부분이 확실히 좀 더 깔끔하고 좀 시원스럽게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상단에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 부분을 보면요, 지금 눈으로 보이고 있는 이 상단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여러 가지 설정을 좀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넘어가면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화면을 여러 가지 형태로 또 바꿀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계기판에서 봤던 이 G포스라든지 차량의 기울기, 속도들을 표시하는 화면을 또 헤드업 디스플레이 상에서 또 보여주게 할 수가 있고요. 또 가장 오른쪽에는 주행 보조 장치라든지 차량의 높이에 대한 정보, 그리고 바퀴 구동 축의 동력 배분 상황도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설정해서 모두 변경할 수가 있는 거죠.
벤츠의 SUV 모델답게 실내 곳곳에서의 소재도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들이 많이 적용이 됐습니다. 디스플레이 하단에 보면은 이 월넛 패널이 이제 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월넛 패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두꺼운 두께의 이 나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얇게 가공된 이 나무 소재를 이 플라스틱 소재에 이제 덮어 씌우듯이 해서 이렇게 부착이 되는 부분이고요. 상당히 좀 만져보면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질감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곳곳에 적용된 이 무광의 크롬 소재들도 그런 부분을 좀 고급스러운 부분을 좀 연출해주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하단에는 사각 형태의 이 송풍구 디자인들이 연달아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단으로는 이제 공조장치 버튼들이 나와 있고요. 이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자주 사용하는 버튼이다 보니까 이 MBUX로 통합되지 않고 이 별개로 나와서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조장치 하단에는 이렇게 컵홀더와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충전 시스템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옆에는 이 충전 포트가 있는데요. 독특한 것은 모두 다 이제 C 타입이라는 부분입니다. 요즘에는 뭐 USB 일반적인 USB 타입도 많이 사용되어 있지만 이 C 타입도 종종 적용되고 있는데 이 GLE 같은 경우에는 USB C 타입이 좀 적용되어 있네요. 상당히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 같은 경우에 독특한 기능이 있는데요. 이제 스마트폰을 제가 이제 아직 등록되지 않은 블루투스로 등록되지 않은 스마트폰인데 이것을 이제 무선 충전하기 위해서 이 무선 패드 위에 올려놓으면은 자동으로 이제 블루투스를 인식을 하는 기능이 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타지 않았던 탑승자가 이제 자신의 스마트폰을 올려놓게 되는 경우 스마트폰 미러링 기능을 케이블 연결 없이도 바로 이 블루투스 기능으로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굳이 따로 이제 등록을 하려고 메뉴로 들어가지 않아도 이 무선 충전 패드 위에 올려놓는 순간 바로 인식을 해서 등록할 수가 있게 돼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뭐 여러 사람들이 차량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내려오면 이제 사각형 형태의 이 터치패드가 위치해 있는데요. 이 부분 설명드리면서 같이 이제 MBUX 어떻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럼 지금부터는 MBUX 어떻게 한번 활용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 화면,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이 이제 기본 화면이고요. 터치패드를 좌우로 움직여서 이렇게 메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MBUX 같은 경우에는 이 가운데 센터콘솔 하단에 있는 터치패드뿐만 아니라 스티어링 휠 좌우에 있는 터치패드를 조작해서도 이 메뉴를 바꿀 수가 있고요. 또 음성 명령을 통해서도 몇 가지 차량의 기능을 또 선택해서 작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직접 이제 터치를 해서 이런 식으로 메뉴를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화면에 보이는 이 메뉴들도 자신의 취향에 맞게 선택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터치패드를 길게 누르게 되면 화면상에 이제 화살 표시가 나고요. 그 메뉴들을 이제 순서를 바꿔서 이제 위치를 시킬 수도 있는 거죠. 다른 메뉴들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목적지 입력 방법 가운데 하나인 이제 터치패드에 직접 글씨를 써보는 필기 인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종종 이렇게 쓰는 방식에 따라서 이제 영어로 인식을 하기도 하고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앞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겠죠. 자, 한번 수서역으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죠. 수서역으로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 이제 오른쪽에 검색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또 터치패드를 직접 입력해서 이렇게 뭐 글씨를 지우고 또 자판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식은 사실 터치패드로 일일이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보다 바로 이 화면을 그냥 터치를 해서 입력하는 게 상당히 더 쉽게 되겠죠. 하지만 이 터치패드 인식률이 상당히 제가 지금 경험해본 바로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요, 이렇게 이수역이라는 이름을 좀 검색하려고 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뭐 알파벳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이렇게 좀 한글이 연속되는 경우에는 그나마 조금 한글로 인식을 해서 바로 입력이 가능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필체 인식을 통해서 목적지를 좀 입력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점을 좀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좀 직접 음성 명령으로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화면을 터치를 해서 이제 자판 입력식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런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로컬라이징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차차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차량 설정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설정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죠. 주차 보조라든지 견인 방지 알림 같은 것 기능들, 그 다음에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끄고 켜는 기능, 이것은 아까 경험했던 것처럼 계기판에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메뉴를 통해서도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모션 센서가 있는데요. 차량에 누가 남아있는 경우에 어플을 통해서 실내에 뭐 아이가 남아있다든지 강아지가 남아있다든지 하는 부분을 이제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부분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차량에 대한 정보들 이렇게 선택을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웰빙이라는 메뉴에 좀 들어가 보면 이제 시트와 관련된 편의 장비들에 대한 설정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안마 기능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설정을 통해서 바꿀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작동을 운전석과 조수석 쪽에 있는 시트의 안마 기능도 활성화시킬 수가 있고요. 시트 히팅 기능이라든지 또 앰비언트 라이트죠. 이제 야간에 실내 등에 대한 밝기 부분도 밝기나 색상 같은 것도 이것을 통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터치패드 왼쪽에 보면 이제 주행 모드를 바꿀 수 있는 이 토글 버튼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누르게 되면 상단 디스플레이 화면에 여러 가지 주행 모드가 나오게 되는데요. 주행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인디비주얼, 스포츠, 컴포트, 에코, 그리고 오프로드 총 5가지의 주행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행 모드에 따라서 엔진의 반응이라든지 서스펜션의 강도,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담력 같은 것들이 이제 변경이 되면서 주행 상황에 맞는 이 차량 설정으로 좀 변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터치패드 하단에 보면은 차고의 전고를 높이고 낮출 수 있는 이 토글 버튼이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토글 버튼을 작동을 하면 이 계기판에 차량이 상승 중, 하강 중 이런 표시가 나오게 되고요. 도로 상황에 맞춰서 차량의 전고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 안쪽에는 이 수납 공간이 별도의 수납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 여기에도 역시 이 충전 포트가 있는데 역시나 USB-C 타입이 갖춰져 있네요. 그러니까 차량의 1열에만 총 3개의 포트가 있는데 그 중에 2개는 충전용 USB-C 타입 포트고요. 또 마지막 남은 C 타입 하나는 이제 차량의 데이터를 옮기는 그러한 C 타입 포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열 공간에 좀 와 있는데요. 앉자마자 이 굉장히 넓은 이 실내 공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휠 베이스가 80mm 정도 늘어나면서요. 레그룸 공간도 69mm가 늘어났는데요. 수치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제 앉았을 때 이미 무릎 공간에는 주먹이 3개가 들어갈 만큼 넉넉한 공간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헤드룸 역시 굉장히 좀 넉넉합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는 6대4로 좀 분할되는 방식입니다. 이쪽을 한번 닫아볼게요. 이런 식으로 4대 6으로 좀 시트를 접어서 다양한 적재물을 좀 실을 수가 있고요. 2열 같은 경우에는 3개의 헤드레스트가 좀 위치해 있습니다. 성인 3명이 타기에도 충분한데요. 거기다 이제 구동축이 지나는 이 부분도 높이가 상당히 높지 않고 아주 낮게 잘 설정이 되어 있어서 성인 3명이 앉기에도 충분한 공간을 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2개의 송풍구가 위치해 있고, 뒷열에서도 이제 공조장치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위치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하단에는 이제 작은 수납 공간과 함께 USB-C 타입의 충전 포트 2개가 위치해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암레스트를 한번 열어보면요, 2개의 컵홀더가 위치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컵홀더의 크기가 좀 다릅니다.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은 형태로 되어 있고요. 스키스루는 없는 부분이 있지만 시트를 직접 접어서 긴 물건을 싣는데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열의 각 도어에는 스티어링 열선 시트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버튼,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한 이 버튼들도 위치해 있네요. 차량의 크기가 커진 만큼 적재 공간도 상당히 좀 넉넉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해외 시장에 좀 출시되는 모델 같은 경우에 이제 3열 시트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7명이 탑승할 수 있는 시트 구조가 있는데요. 국내 시장에 출시된 차량들은 이제 5인승 모델로만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시트 공간을 좀 적재 공간 한번 좀 살펴보면요. 하단에는 뭐 넉넉하게 이렇게 다양한 용품들을 수납할 수 있는 이 수납 공간도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왼쪽에는 이제 네트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작은 수납물들을 이제 좀 고정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적재함의 오른편에 보면은 이 차량의 전고를 낮출 수가 있는 버튼도 위치를 했는데요. 이렇게 좀 전고를 낮추게 되면 아무래도 좀 무거운 짐을 실을 때 조금 더 편하게 실을 수가 있겠죠. 이제 버튼을 좀 길게 누르고 있으면 이제 활성화가 됐다는 표시, 빨간색 표시가 나오면서 이렇게 지금 전고가 천천히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10cm 정도가 한 낮아지는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무거운 짐을 실을 때 조금 더 용이하게 실을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이 적재함의 이제 높이 자체가 이 턱이 없이 바로 이제 플랫하게 이 적재 공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건을 직접 집어넣어서 이렇게 슬라이딩해서 밀어넣는데도 상당히 좀 편리해 보입니다. 실제로 한번 좀 물건을 몇 가지 한번 수납을 해 볼게요. 일단은 수납을 해도 상당히 좀 여유 있는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2열까지 접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짐들을 실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지금부터 GLE 한번 주행 성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에는 GLE 같은 경우에 300D 포매틱, 그 다음에 450 포매틱 이렇게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300D 같은 경우에는 디젤 모델입니다. 직렬 4기통 디젤 엔진이 탑재가 되고요. 450D 같은 경우에는 직렬 6기통 367마력의 이 가솔린 엔진이 탑재가 됩니다. 두 엔진 모두 토크는 같습니다. 51로 토크는 같은데요. 이제 디젤 모델을 선택하는 경우에 보통 이제 토크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연비가 좋기 때문에 디젤 모델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에도 토크가 직렬 4기통 엔진의 디젤 엔진과 토크가 같기 때문에 토크 부분에 있어서는 뭐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좀 출력이 높은 450 포매틱 모델이 더 성능 면에서는 앞서고 있다라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뭐 효율성은 물론 디젤 엔진이 당연히 좋겠죠.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 복합 연비가 10을 조금 넘는 수치고요. 지금 시승하고 있는 450 포매틱 같은 경우에 복합 연비가 8.8 정도가 나옵니다. 2.5톤 가까운 차량, 그리고 전장이 5m에 가깝고 뭐 전폭도 2m가 넘는 상당히 큰 크기의 SUV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연비가 한 8.8 정도 나온 거는 상당히 좀 준수한 연비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지금 450 포매틱 차량에 탑재된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된 엔진입니다. 지금 ISG라고 하죠. 아이들링 스탑 기능, 그리고 48V 전기 시스템이 조합된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가 되는데요.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주행 상황에 따라서 이 전기 모터에서 힘을 가져와서요, 엔진 부하를 줄여주고, 그로 인해서 이제 엔진 효율성도 높여주고 이 연비를 높여주는 그러한 기능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가속하는 상황에서는 전기 모터의 힘을 좀 더 가져와서 가속력 또한 좋아지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지금 주행 모드는 컴포트 모드로 지금 맞춰놓고 일단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컴포트 모드에서도요, 이 가속을 하는 경우에 지금 제한 속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금 속도를 한번 내보고 있긴 한데요. 그때마다 상당히 좀 넉넉한 출력을 뿜어내는 것을 이 몸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차량의 앞쪽이 살짝 좀 들릴 정도로 그런 가속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이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된 이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강력한 토크, 그리고 출력 덕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컴포트 모드에서도 이렇게 가속을 하는 경우에 기어 단수가 내려가면서 이제 RPM 회전수를 올리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뗀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조금 유지가 되다가 다시 이제 기어 단수를 높이면서 조금 더 효율성이 높은 구간을 스스로 찾게 됩니다. 그 텀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다시 재출발하고 또 재가속하는 상황에서도 상당히 여유 있는 출력을 뿜어내는 것도 좀 볼 수가 있고요. 좀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서 한번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 이 스티어링 휠의 담력이라든지 서스펜션의 강도, 이런 것들이 좀 더 스포티한 주행에 맞게 설정이 되는데요. 확실히 이 컴포트 모드와는 다르게 엔진 반응 자체가 확 틀려지는 분위기가 바로 체감하게 됩니다. 가속력도 일단 훨씬 좋아지고요. 450 포매틱 같은 경우에는 0에서부터 100km까지, 시속 100km까지 주행 속도를 내는데 5.8초의 시간이 걸립니다.
걸립니다. 상당히 2.5톤의 차량, 그리고 전장이 5m 가까운 이 거대한 몸집을 순식간에 지금 최고 속도까지 끌어올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1600rpm 정도 되는 영역에서 이제 최대 토크가 발휘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른 차량들을 추월하고 가속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 가지고 있는 엔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엔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넉넉한 출력, 그리고 최고 출력, 그 다음에 최대 토크를 좀 발휘하고 있는 엔진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좀 쾌적하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그러한 엔진이기도 합니다. 굳이 이제 속도를 내지 않고 정속 주행을 하는 경우에, 중고속 영역에서 정속 주행을 하는 경우에 그동안에 많은 벤츠 차량들을 시승하면서도 느꼈던 특징이고 또 장점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좀 쾌적하게 운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쾌적성에는 바로 이제 진동이나 소음을 거의 느낄 수가 없다는 건데요. 굉장히 차음도 잘 돼 있고 엔진의 떨림 이런 건 뭐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뭐 다른 브랜드도 그렇긴 했지만 직렬 6기통 엔진의 좀 특징이기도 하죠. 굉장히 깔끔하게 엔진 회전수를 올리고 차량을 이제 내미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서도 평상시에는 굉장히 조용한 엔진이라는 것이 직렬 6기통 엔진의 또 특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특징들이 아주 잘 반영된 주행 질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속 주행하게 되면 굉장히 지금 편안하네요. 거기다가 이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도 에어 서스펜션이 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차고의 전고를 높이고 낮추는 기능들도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 하는 기능이긴 하지만요. 이 에어 서스펜션과 전자식 댐퍼가 이제 결합이 되면서 굉장히 쾌적하고 편안한 이 주행 질감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GLE를 시승하면서 느껴지는 또 다른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서스펜션과 전자식 댐퍼의 조합을 통해서 전고를 최대 60mm까지 오르고 내리게 하는 기능들도 설명을 통해서 좀 보여드렸었죠. 역시나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이 GLE를 최근에 조금 지켜보시면서 좀 아쉽다고 생각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요. 바로 이제 ADAS 기능입니다. 요즘에는 엔트리 모델에서도 좀 ADAS 기능들이 많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 GLE 같은 경우에 차량 가격, 특히 450 포매틱 같은 경우에 뭐 1억 1천만 원이 살짝 넘는 가격이긴 하죠. 이렇게 고가의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좀 빠져 있다는 것은 확실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 좀 단점이 될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주행 안전장비는 비교적 충실한 편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긴급제동 시스템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차선 이탈 경보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실선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스티어링 휠을 강제로 도로 안쪽으로 조향을 해서 도로 안쪽으로 다시 합류시키게 하는 이러한 기능들도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주행 안전장치는 충실하게 탑재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행하는 동안에 상당히 좀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인데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아까 실내 공간을 설명할 때 조금 기능을 설명드렸지만 실제로 주행하다 보면은 굉장히 크고 선명한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를 조금 다른 시선을 차량의 밑이나 뭐 디스플레이 창으로 좀 바꾸지 않고 확인할 수가 있어서 더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 중에 하나가 아닐까 좀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티어링 휠 좌우에 있는 터치패드를 통해서 굳이 시선을 바꾸지 않고 손을 다른 곳으로 뻗지 않아도 이 스티어링 휠을 잡고 엄지손가락만으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조작할 수 있다는 것도 안전운전에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러한 기능들이 되겠죠. 컴포트 모드로 좀 놓게 되면 서스펜션이 굉장히 좀 부드럽게 세팅이 되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 최근에 이제 독일 제조사들의 차량을 좀 시승하면서는 다소 좀 단단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을 많이 좀 경험을 했었는데, GLE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무른 편입니다. 컴포트 모드에서는 상당히 무르게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스포츠 모드로 전환을 하면 다른 독일 브랜드들의 세단의 그 컴포트 모드 수준의 이러한 서스펜션 세팅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컴포트 모드가 저속 주행할 때는 좀 괜찮긴 한데 고속 주행할 때는 조금 무르게 느껴지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스포츠 모드로 놓고 이 고속 주행 시 중저속 영역에서 주행할 때는 이 스포츠 모드가 가장 좀 최적의 좀 세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코너링 같은 경우에서도 이 코너에서도 조향을 할 때 컴포트 모드 같은 경우에는 좌우의 그 요잉이라고 하죠. 좌우 움직임이 조금 다소 좀 크게 느껴지는 편이긴 한데요. 스포츠 모드로 설정을 하면 그러한 점들도 좀 잘 억제가 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주행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르세데스 벤츠 GL2를 좀 만나봤습니다. 여러 가지 상당히 장점이 많은 차량, 그리고 이전 세대 모델보다 아주 장족의 발전을 이룬 2세대 모델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굉장히 좀 화려한 외관 디자인, 그리고 실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고급스러우면서도 첨단의 기술들이 많이 적용이 되면서 신선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나 국내 최초로 적용된 이제 MBUX,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죠. MBUX가 적용이 된 것도 상당히 상품성을 높이는 중요한 이유가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승차감 역시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하면서도 쾌적한 이 장거리 주행, 일반 도로에서의 주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고속 안정성도 상당히 뛰어나고요. 특히나 이 증열 6기통 파워트레인이 굉장히 좀 높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되면서 이 거대한 크기의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을 많이 개선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이다스 기능이 좀 빠져 있다는 기능인데요. 이 부분들은 앞으로 좀 개선이 충분히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GL2를 이제 구매 리스트에 올리신 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빠진 부분을 제외한다면 프리미엄 SUV로서 이 정도의 상품성을 갖추고 있는 모델이 그렇게 흔치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매 리스트에 올려도 후회 없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2세대 GL2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유스 원선웅이었고요. 또 다음 시승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